김용민 브리핑. (2016년 12월 19일) 월요일입니다. 탄핵이 없었다면 오늘이 대선 D-1년이 됐을 겁니다. 시계는 한층 앞당겨지게 됐습니다. 박근혜 스캔들의 정점에 있는 인물로 정유라를 꼽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유라로 시작됐고 결국 정유라로 매듭짓게 될 것이란 이야기입니다. 여러 증언을 종합해보면 정유라는 정윤회의 딸이 아닌 듯 보입니다. 정윤회 아버지가 최순실이 데리고 온 아이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아울러 최순실의 딸이 아닐 수도 있다는 방증도 있습니다. 최순실의 친구들은 최순실이 임신한 적이 없다 이렇게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하긴 자기 엄마인 최순실에게 대학도 못 나온 게라며 모욕을 주었다고 하니 싸가지가 빈곤한 정도를 이미 넘어섭니다. 그런 정유라는 우격다짐으로 승마 국가대표로 발탁돼 역시 우격다짐으로 이화여자대학교라는 명문대에 체육 특기생으로 입학합니다. 국내 1등 기업 삼성으로부터 220억을 받기로도 돼 있었습니다. 일설에 의하면 그런 정유라는 국제올림픽위원회 IOC 위원이 될 수순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유라의 후견인들이 어쩌면 경쟁 후보가 될지 모를 박태환을 몹쓸 사람으로 만들려 했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런 정유라는 30살을 넘어서는 새누리당 비례대표 국회의원으로 추천되고 그 길을 따라 대선에도 도전한다는 추측이 여의도에 무르익고 있습니다. 정말 공상과학소설 같은 이야기지요. 정유라는 누구냐? 누구이기에 이 터무니없는 특혜를 독점하느냐? 그리고 특혜가 가능하도록 부추긴 배후의 그림자는 누구의 것이냐? 이걸 규명하는 것은 이미 남의 사생활, 즉 가족사를 들추는 문제를 넘어섰습니다. 고등학교 특혜 수료가 적발돼 중졸이 됐고 끈떨어진 국제미아로 전락할 상황이지만 반드시 불러 추궁해야 합니다. 사실 이 사건 초기 정유라부터 불러 따졌어야 하는 거 아니었습니까? 검찰은 국제공조를 통해서라도 조속히 정유라의 신병을 확보해 박근혜 게이트 최정점에 있는 그녀에게 진실을 토해내도록 강력하게 압박해야 할 것입니다. 걱정됩니다. 이대로 방치하다가 그녀도 자살을 당할지 말입니다. 빅요 당신에게 드립니다. 빅요 우린 많이 먹었어요. 빅요 정신없이 퍼다먹다 보면 할 일 없는 백수 된다. 빅요 우린 새끼 손을 들고 빅요 너희에겐 중지 든다. 빅요 쫄지마 씨발. 김용민 브리핑이 오늘로부터 열흘 뒤에 전라북도 전주와 광주광역시에서 이완배 기자의 경제의 속살 공개 방송을 진행합니다. 12월 29일 목요일 낮 1시 전주 덕진구 무삼지 3길 9-8 여기가 인후동인데요. 전주 갈보리 교회당에서 전주 행사가 있고요. 같은 날 저녁 7시에는 광주시 동구 금남로 1가 19 광주 YMCA 2층 무진관에서 만나겠습니다. 무료 입장인데요. 미리 예약하시면 우선적으로 자리를 배정해드립니다. 신청 방법은 PC에서는 김용민 브리핑 팟빵 게시판 맨 위에 공지를 보시고요. 팟빵 애플리케이션에서는 알림란을 택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김용민 브리핑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생계형 체납자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아름다운 재단에 따르면 건강보험료 지원 사업 신청자들의 신청 서류에 반복적으로 나오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창피할 따름입니다. 이런 말입니다. 돈이 없는 것이 죄송하고 창피해야 하는 이 현실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오히려 돈이 없다고 해서 건강할 기회마저 빼앗는 이 사회가 그분들에게 부끄러워하고 사과해야 하는 일이 아닐까요? 돈이 없다고 해서 건강할 기회를 잃지 않도록 아름다운 재단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가난을 이유로 치료를 포기하지 않도록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영희는 엄마 아빠와 떨어져 삽니다. 엄마 아빠는 가난해서 건강보험료를 내지 못했습니다. 이제 그 보험료를 영희가 내야 합니다. 대한민국에서 10살 아이에게 체나백을 독촉하는 것은 합법입니다. 영희처럼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 60일의 건강보험증 캠페인에 참여해주세요. 당신의 참여가 제도를 바꾸는 시작입니다. 아름다운 재단. 야, 너 홍어 판다 그랬지? 팔지. 근데 홍어가 진짜 그렇게 몸에 좋아? 아니 끝내준다니까. 우리 엄마 관절염인데? 홍어. 나 숙취는? 홍어. 마누라 다이어트는? 홍어. 큰이모 변비? 홍어. 작은 형 소화불량은? 홍어. 여동생 피부? 홍어. 큰 누나 주름? 홍어. 명절 때 선물은? 홍어라니까. 근데 비싸지? 별나 싸고 열나 맛있는 홍어가 있다니까. 어디? 알싸한 홍어. 네이버 검색창에 알싸한 홍어를 검색하시고 1599-6456.com 혹은 1599-6456 전화주문도 가능합니다. 하나 더, 알싸한 홍어는 진공포장 택배 배송 판매하며 직접 개발한 특제 소스를 서비스로 드립니다. 충남 금산의 넓은 인삼밭, 정성농장을 일군 농부아버지 이정열 씨. 자연은 노력한 만큼 내어준다. 그 자연의 마음을 알기에 정성농장을 더불어 일구는 아들 이성규 씨도 아버지에게 배운 것처럼 정직하고 또 성실하게. 정성농장 홍삼은 인삼 재배부터 가공 판매까지 모두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1등 품질을 자부합니다. 검색창에 정성농장 홍삼을 검색해주세요. 정성농장 홍삼. 전화문의는 010-9754-6972. 굶고 뛰고 땀 빼고 다 해봤다. 그래봐야 소용없었다. 다이어트는 결국 먹는 게 문제다. 다이어트 전문 쇼핑몰 비타샵에서 수식가지 동결건조 채소 곡물에다 3가지 단백질, 거기에 효소와 비타민, 미네랄을 더해 만든 다이어트 전용 그린 스무디를 추천합니다. 다이어트 전용 그린 스무디, 이걸 어떻게 하는 거죠? 하루 2끼만 맛있고 든든한 비타샵 스무디로 바꿔 드시면 됩니다. 검색창에서 비타샵을 검색해주세요. 요즘 민주주의가 거꾸로 간다고들 하지요. 예, 그래서 이번에 제가 한국 현대 생활문화사라는 책을 소개하고 싶은데요. 지금의 상황을 만든 게 박정희 시대부터라는 분석들이 많이 나오는데, 예. 이 책은 바로 그 시대를 제대로 알자라는 취지로 쓰여졌습니다. 예. 근데 생활문화사가 뭡니까? 사실 저희는 거의 정치사 위주로만 책을 읽었습니다. 근데 이 책은 그 시대를 살았던 바로 우리 부모님, 삼촌, 이모들의 삶을 담은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촛불 집회도 언젠가는 생활문화사가 되겠군요. 지금 꼭 읽어야 할 책 같은데요. 한국 현대 생활문화사, 도서출판 창비. 이제부터는 관록의 뉴스 해설가 김용민이 오늘 아침 조간신문을 훑어드립니다. 헤드라인부터 갑니다. 박지만은 박근혜 집안에서 전혀 비중 있는 인물이 아니다. 그렇다면 신동욱 살인교사는 누가 했을까? 잠시 후 주진우 시사인 기자 인터뷰 주목하십시오. 최순실 PD를 나하고 엮는 것은 연좌제 금지를 위배한 것이다. 박근혜가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자신과 최순실을 친족이라고 생각하는 모양이죠. 박근혜는 심지어 정호성 녹음 파일 증거도 부정했습니다. 토요일자에서도 소개했지만 고영태가 예상한 대로 이만희, 이완영 등 친박 의원들이 청문회 증인들과 입을 맞춰서 고영태가 위증했다. 이렇게 떠벌렸습니다.
천하의 삼성이 최순실 앞에서 벌벌 기었다. 이런 기사도 있네요. 최순실에게 돈 220억을 갖다 바치면서도 몸을 깊숙이 숙였다는 것입니다. MB 때 법제처장을 지낸 보수 성향의 이석연 변호사가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건에 적절한 결론을 조속한 시일 내에 내놓지 않으면 그때는 헌법재판소가 국민 저항권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먼저 지난주 토요일 온 국민을 경악케 했던 SBS 그것이 알고 싶다. 박근혜 5촌간 살인사건, 이 이슈로 생명의 위협, 구속의 위협까지 받았던 시사인 주진우 기자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주 기자님. 안녕하십니까. 예, 주 기자님, 이 이슈로 사실 굉장히 고초를 많이 겪지 않으셨습니까? 그렇습니다. 5촌간 살인사건이 있었는데 살인사건에 대한 수사가 전혀 되지 않았어요. 예. 그리고 급급했어요. 숨기기에만. 예. 그런데 이 얘기를 하는 것조차 금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살인사건이 이상하다. 수사도 제대로 안 됐고 그리고 단순 자살 사건으로 보기에는 어렵다. 이 얘기를 했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니까요. 수갑도 차시고. 네. 유치장 끌려가서. 예. 굉장히 만감이 교차하더라고요. 그래서 박근혜 주변에 나쁜 얘기를 하는 것만으로도 이 사회에서 얼마나 큰 금기인가, 얼마나 어려운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제 한 시대가 갔구나 이런 생각에 만감이 교차했습니다. 예, 핵심은 그거 아니었습니까? 신동욱 씨를 살해하려고 하는 공작이 있었죠. 그 공작의 배후가 누구인지 그것을 알 수 있는 증언자, 그 증언자가 바로 박용철 씨인데 박용철 씨가 비참하게 생을 마감했단 말이죠. 타살로. 자, 그런데 그게 그 박용수 씨와의 오촌끼리의 어떤 다툼 속에서 이루어진 그런 죽음이 아니라 외부의 조폭으로 알려진 세력들이 개입해서 이렇게 박용철 씨를 살해한 것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이제 우리는 의심하고 또 추정하는데 말이죠. 아니, 의심 추정이 아니라 그게 맞습니다. 박용수 씨하고 박용철 씨는 굉장히 사이가 좋은 사이였고요. 예. 박용수 씨는 굉장히 온순한 사람이었어요. 예. 근데 이분이 거구에 박용철 씨를 때려 눕히고 죽였다고 손치더라도 그분을 혼자서 67kg 정도 나가는 박용수 씨가 107kg 나가는 박용철 씨, 그것도 쓰러지고 그 숨진 사람을 그 손으로 그냥 들었습니다. 앉지도 않고 들어서 차 바깥에 이렇게 내놓았다. 이건 말도 안 되는 부분인데 여러 미스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박용수 씨가 박용철 씨를 죽이고 자살했다. 이걸로는 설명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3자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개입했다고 취재 과정에서도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그런데 말이죠. SBS 보도를 보니까 새로운 증언자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살인교사를 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만한 박용철 씨가 갖고 있다는 파일, 그 파일의 사본을 갖고 있다는 그런 또 새로운 증언자가 나왔다. 이런 이야기인데요. 제가 만난 사람, 제가 확보한 증인하고 같은 사람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 그런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박용철의 지인, 박용철의 친구, 그리고 청도에 같이 가서 이 살인 미수를 이뤘던 그 사람도 뵀는데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사람은 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 살인교사를 한 사람이 한 사람이 아니었다? 네. 그렇다면은 몇 명입니까, 그게? 2명, 3명으로 좁혀집니다. 2명, 3명으로요. 예. 그 SBS 그것이 알고 싶다를 보니까, 유명한 땡땡가, 이렇게 돼 있는데, 가인 걸 보면은, 앞에 받침이 없어서 가일 텐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 사람으로 봐도 될까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것이 알고 싶다를 안 봤습니다. 그러셨군요. 예. 자, 어쨌든 그 살인교사를 한 사람이 누군지 알고 있는 그분, 새로운 증언자. 그 사람의 신변이나 또 그 사람이 보유하고 있는 파일은 잘 간수되고 있는 건지 이게 또 궁금합니다. 네, 저도 궁금해요, 그건. 어떻게 신변이 위태롭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말이죠. 그럴 수도 있죠. 박용철 씨가 살인 교사를 지시받았다고 하는
테이프를 가지고 있다는 사람은 저도 만났습니다. 예. 이 사람은 저하고 등촌동에 있는 어느 주유소 앞에서 만나기로 했다가 어떤 건물에서 만나기로 했다가 어떤 건물의 지하 주차장으로 해서 한 3번씩 자리를 옮겨가면서 만났었는데 그 사람도 그 명확하게 박용철 씨에게 살인 지시를 한 친척 그러니까 박 씨였죠. 박 씨에 대한 테이프가 있다고 분명히 말을 하고 저한테 돈을 요구했습니다. 그때 돈도 돈이지만 돈을 주고 살 수 없는 부분이 있었고요. 두 번째로는 너무 위험해서요. 가서 위협을 너무 받아서 그 다음에 접촉이 쉽지 않았습니다. 예. 지금 그분이 어디에 어떻게 있는지 알 수 없는 거군요. 저는 모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 새벽 5시 때에 북한산으로 올라간 박용수 씨가 혼자 올라간 것이 아니라 3명이 함께 올라간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 나머지 2명은 조직폭력배라고 봐야 될까요? 박근혜 씨 주변에는 박지만 씨 주변에는 조직폭력배들이 많습니다. 아시다시피 최순실 씨도 조폭을 많이 썼고요. 그다음에 유경재단 폭력을 다 조폭을 써가지고 마무리했지 않습니까? 거느리고 있는 식구들이라고 하죠. 당시에 박근혜, 최순실 주변에 거느리고 있는 폭력배가 있었고요. 그리고 여러 조직폭력배를 그 용역으로 불러다 썼고요. 그 다음에 신동욱 씨 사건에서 보듯 중국에 있는 조직폭력배, 삼합회와 관련된 그 중국 조직폭력배도 동원해서 썼기 때문에 많은 조폭이 동원됐으리라고 봅니다. 박용철 씨도 돌아가시기 전에 신변의 위협을 느껴서 조직폭력배들을 데리고 다녔습니다. 운동하는 동생이라고 하면서 법정에도 데리고 갈 정도로 신변의 위협을 느꼈어요. 그래서 자기는 그렇게 쉽게 가지 않는다. 니네들이 어떻게 하도. 그래서 그 보디가드들을 세우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용철 씨는 제거당했죠. 박용철 씨의 오른팔이었고 평양 한 조직의 행동대장이었던 황아무개 씨도 그 이후에 이유가 불분명한 그 이유로 죽임을 당하죠. 죽죠. 라면 먹다 죽은 분이 그분이죠? 네네, 그렇습니다. 예, 그것까지 나왔어요. 야, 무섭네요. 이게 정말 경악을 금치 못할 그런 일들인데. 그 사건에 관여했던 사람들 중에 지금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얘기하지 않은 사람들 중에서도 죽은 사람, 그리고 사라진 사람들도 여러 명 있습니다. 예. 아니, 근데 그 신동욱 씨가 요즘 참 많은 그 증언들을 하고 다니는데. 어떻게 신동욱 씨를 신뢰하세요? 신동욱 씨가 그 몇 가지에 대해서 얘기하는 특별히 자기 납치 사건, 그리고 그 유경재단 폭력 사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는 부분은 믿을만 합니다. 다 자료들을 가지고 뒷받침해서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분이 명예훼손으로 구속이 됐지 않습니까? 그랬죠. 자기가 한 얘기와 주장을 명확하게 구분해서 얘기합니다. 이분이 가끔 친일적인 발언을 하거나 말이 안 되는 정치적 견해를 내는데 말이 안 되는 정치적 견해를 낸다고 해서 그 사람 말이 그렇게 박 씨 집안 그 박근혜 씨나 박지만 씨가 주장하는 거에 비해서는 훨씬 논리적이고요. 이성적입니다. 그리고 유경재단 폭력 사건과 그 청도 폭력 사건에 대해서는 신동욱 씨가 진실을 말하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예. 자, 신동욱 씨가 정영진 최욱의 불금쇼에 나와서도 상당히 많은 증언을 해서 화제를 모으고 있는데요. 그런데도 나갔어요? 예. 신동욱 씨 많이 나가시네요. 신동욱 씨가 근데 그 사실에서 조금 벗어난 얘기를 하면 제가 바로 혼내고요. 제가 말씀드리면 신동욱 씨가 바로 사실관계를 바로 잡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 지금 얘기하는 것 중에 사실과 그렇게 크게 괴리가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자, 근데요, 경찰은 왜 이렇게 허접하게 수사를 했습니까? 때는 이명박 정부 때 일 아닙니까? 이명박 정부 때였지만 그 박근혜는 금기어였어요. 법원 내에서도 전혀 부르지도 않고요. 그 살인 사건만 두고 보시죠. 당일날 6일날 새벽에 5시에 그 변사체가 발견됐는데 6일날 오후에 이미 경찰이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해요. 그래서 7일자 기사에 이미 박용수 씨가 박용철 씨를 죽이고 자살하는 사건으로 이미 결과를 발표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수사도 안 했어요. CCTV가 여러 군데 있었는데 CCTV도 확보하지 않았고요. 대상자 중에 그 누구에도 통화 내역 조회도 하지 않았어요. 이거는 수사의 ABC 중에 A에
해당되는 아주 기본적인 내용인데 그것도 하지 않았어요. 예. 그리고 계속 덮으려고만 급급했어요. 제가 그때 사건 당시에 경찰서에 가 있었는데 예. 너무나 의아해하는 장면이 많았어요. 그래서 예. 박근혜 후보 주변 사람들 얘기는 할 수도 없구나, 금기구나, 이렇게 저는 이해했습니다. 그러니까 박근혜가 어떻게든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경찰이 이런 터무니없는 수사를 했다. 그렇게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죠. 예. 저는 경찰한테 그렇게 들었습니다. 윗선의 압력으로 제대로 수사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는 제가 들은 바 있습니다. 오, 그렇군요. 예. 자, 다도 이 박근혜 주변 인사들 중에 비명 횡사한 분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거기 많습니다. 그 이춘상 보좌관 교통사고 사망 사건도 이게 뭔가 그냥 단순한 교통사고 사망인지 뭐 흑막이 있는 건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거는 저는 뭐 일단 사고로 돌아가셨는데 이 사고가 어떤 기획에 의해서 발생됐다 이런 증거를 제가 찾지 못해서요. 예. 거기에 제가 얘기하지 못했습니다. 예, 신중하게 접근을 할 수밖에 없겠군요. 자, 두바이 증언을 놓고 방송을 보면은 뭐 그렇게 이렇다 할 내용이 없었다는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두바이 증언은 어떻게 보셨어요? 제가 그것이 알고 싶다를 보지 않아서요. 예. 잘 모르겠습니다. 우선 두바이 증언에 대해서는 예. 많은 주장과 많은 사실들이 쏟아져 나왔는데 예. 나중에 검증할 수 있는 기회가 오리라고 생각됩니다. 아, 그렇군요. 상당히 그 비중 있는 제보가 있었다.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공개하지 못하는 이유가 또 있어서 그 부분은 후에 두바이 관련된 취재는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계기가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주진우 기자님, 그 기사 언제쯤 내실 거예요? 언제 낼지는 잘 모르겠어요. 왜 저희가 기사를 쓰든 말든 왜 그거 가지고.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으시니까 언제쯤이면 이 진실에 다가갈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으니까요. 네. 아무튼 맹렬하게 취재하겠습니다. 네. 애초에는 사실 박지만이 배후 아니었겠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어떻습니까? 박지만과 정윤회는 이른바 박근혜 그룹에서 어떤 존재인지요? 칭따오 그 납치 살인 미수 사건에 대해서는 신동욱 씨가 계속해서 이거는 박지만 씨가 배우라고 이렇게 주장했어요. 근데 예. 왜 그러냐면은 박지만 씨의 비서가 예. 이 관련해서 돈을 붙여준 자료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것 때문에 그랬는데 사실 박지만 씨는 박 씨 집안에서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예. 자기가 대통령 후보 동생이라고 왔다 갔다 하고 다니고 자기 주변 사람들을 뭐 심기도 했지만 사실 전혀 신뢰를 받지도 못하고 뭐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예. 근데 이렇게 비중이 없는 사람인지는 저도 몰랐어요. 근데 정윤회 문건 사건에서 보았을 때 박지만 씨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게 그냥 보였지 않습니까? 예. 그 유경재단 폭력 사건에서도 박지만 씨가 많이 개입했으리라고 저도 예상했었는데 예. 나중에 보니까 그 사람들이 다 정윤회 씨가 보내고 최순실 씨가 보낸 사람들이었어요.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보낸 사람이었고 박영철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는 박지만의 지시로 이렇게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다. 네. 그네 고모가 시켜서 이렇게 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박영철 씨는 박근혜 고모의 직접 지시를 받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은 박영철을 알지 못한다고 쌩깠죠. 근데 사진에 옆에 사진 찍혀 있고 뒤에 사진 찍혀 있는 장면이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유경재단을 뺏으려고 최순실과 박근혜와 모든 일당이 들어갔는데 거기에 행동대장이 박영철이었는데 박영철을 모른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죠. 근데 박근혜 대통령이나 박근혜 대통령 밑에서 일한 사람들은 모른다고 하는 거를 뭐 자랑으로 그냥 뭐 입에 달고 사니까 거기도 검증이 필요합니다. 예. 거짓말 너무 많이 해요. 예, 거짓말 너무 많이 한다. 네. 특검이 이 부분까지 수사할 수 있을까요? 이 수사 범위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저도 들었는데 예. 사실은 근데 유경재단을 직접적으로 박근혜와 최순실이 지배하고 있다면 지배하고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지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현재도 그렇죠? 그렇게 보이죠. 예.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그 유경재단과
더케이 스포츠하고 미르재단은 이 롤 모델이에요. 그래서 이걸 똑같이 만들어서 박근혜 최순실이 또 자기 사람들을 넣어서 거기서 또 해먹겠다는 이런 부분이 되기 때문에 유경재단 문제는 저는 이번 대통령 수사에서 특검이 가장 중점을 둬야 되는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유경재단의 역사 그리고 유경재단의 인적 현황 그리고 장부 돈을 어떻게 만들어서 누가 쓰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수사가 진행되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주 기자님, 특검 수사뿐만 아니라 서울교육청, 지금 진보교육감이 교육감으로 있는 서울교육청도 유경재단을 관리감독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관리감독해야 되는데 서울교육청 잘 못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잘 못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서울교육청이 의지만 있으면은 유경재단의 자금 흐름 또 실소유주가 누구인지 파악할 수 있다 이 얘기죠? 그렇죠. 그거는 자기네들의 교육청의 본 업무예요. 그런데 문제가 없다고 계속 얘기를 하고 지금껏 문제 없이 그냥 왔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폭력 사건과 살인 사건과 그리고 갈취 사건이 있었던 그런 재단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런 재단은 국가를 위해서 이렇게 귀속시켜 놓는 게 맞는데 잘 모르겠어요. 이게 교육청에서는 그때 성동교육청도 관리 감독이 안 됐고요. 이명박 정부 때도 그 이후에도 잘 안 되고 있다고 봐요. 자, 그렇다면은 주진우 기자님, 그 서울교육청이 유경재단 제대로 털면 박용철, 박용수 사건의 진실에 어떻게 자물쇠를 열게 되는 상황이 올 수 있는 겁니까? 유경재단 폭력 사건에 대해서 그 성동교육청이 관리 감독 기관으로 관할하고 있었어요. 근데 저는 교육청의 관리 감독이 잘못됐다고 생각하고요. 서울교육청 또한 성동교육청 그리고 유경재단에 대한 관리 감독이 잘못됐다고 봅니다. 지금이라도 저는 특별감사를 통해서 진실을 밝히는데 그리고 올바르게 그 재단을 돌리는데 그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서울시 교육청이 별로 의지가 없어 보입니다. 왜 그럴까요? 조희연 교육감의 서울교육청인데. 참 납득이 안 됩니다.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2011년 박용철 살인사건 당시 관할경찰서가 강북경찰서인데 여기 서장이 김영일 씨. 그런데 이분이 20대 국회의원 선거, 이번에 있었던 국회의원 선거에서 새누리당 공천을 받았는데 어째 좀 냄새가 납니다. 많이 저는 의심하고 있습니다. 그때 최수창 서장이라고 강북서장께서 그때 그 경찰청장의 부조리에 대해서 항의하고 나갔습니다. 그 이후에 김영일 서장이 와서 수사를 말아먹었죠.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어요. 수사과장도 그렇고 모든 경찰들이 수사를 못했어요. 전혀 못했는데 그 서장은 결국은 새누리의 공천을 받았죠. 그리고 유경재단 폭력 사건의 당시 성동경찰서 경찰서장이 이만희 국회의원입니다. 지금 청문회에서 활약하고 있는 새누리당 이만희 의원이 유경재단 폭력 사건 당시 담당 경찰서장이었습니다. 어이구, 이만희 씨가 유경재단 사건을 관할했던 경찰서장이었다. 놀라운데요? 사실 이만희는 경찰 출신이었는데요. 대구고등학교를 나온 이만희 씨는 주로 대구나 경북에서 경찰 생활을 했어요. 영천경찰서 서장을 하다가 2007년에 갑자기 서울로 올라옵니다. 성동경찰서 서장이 됩니다. 지방서장을 하다가 서울로 왔을 때 성동경찰서에 있을 때 유경재단 폭력 사건의 주무 경찰서가 성동경찰서였어요. 그래서 여기에 있다가 그리고는 2010년에 대통령 치안비서관이 되죠. 그리고는 2016년에 국회의원이 됩니다. 의원치고는 그렇죠. 지금 이만희 의원은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맹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진실을 밝히는 거하고는 별로 관계가 없습니다. 이게 상당히 살 떨리는데요, 인터뷰하면서. 그 주변에는 다 그래요. 앞으로 진실로 향하는 길, 난관이 상당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주진우 기자님, 의기를 잃지 마시고 또 전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용기를 잃지는 않아요. 알겠습니다. 이거 또 가까운 사이인데 또 이런 참 낯뜨거운 크로징을 하게 돼서 민망합니다만은 제가 더 부끄럽습니다. 앞으로의 그 취재 기대하겠습니다. 주진우 기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관련 소식이 또 있네요. 대통령 박근혜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수감 생활을 했던 박근혜의 제부 신동욱 씨가 재심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동욱 씨는 지난 2007년 박근혜 미니 홈피에 박근혜의 묵인 아래 박지만이 자신에게 위협을 가하고 유경재단을 강탈했다, 이런 글을 써서 박근혜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당해 징역 1년 6월에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당시 사건의 핵심 증인인 박근혜의 오촌 조카 박용철 씨는 박지만 측에 불리한 법정 증언을 한 다음 살해당했습니다. 어떤 증언이었을까요? 당시 박용철 씨는 박지만에게 불리한 녹취 파일이 담긴 휴대전화가 캐나다에 있다, 이렇게 증언한 것입니다. 또한 신동욱 씨 측 변호사에게 우리 고모, 즉 박근혜가 진짜 무서운 사람입니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오늘 서울신문 이 기사 말고 박근혜 오촌 조카 살해 사건 관련 기사는 거의 없습니다. 대통령 박근혜가 탄핵심판 답변서를 제출했습니다. 기가 막힙니다. 현 정권이 박근혜 최순실 공동정부라는 검찰 수사 결과에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최순실의 비리를 알았다면 박근혜는 절대 용납하지 않았을 것이다. 또한 최순실과 친분이 있다는 이유로 박근혜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연좌제 금지에 위배된다. 네, 연좌제는 친족끼리에 해당하는 거 아닙니까? 네, 한겨레가 보도했습니다. 또 다른 한겨레 보도입니다. 대통령 박근혜 측이 검찰 수사를 전면 부정하고 나선 것인데 탄핵 심판을 형사 재판처럼 몰아가려는 꼼수다, 이런 지적이 나옵니다. 시간을 끌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것이지요. 경희대 정태호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언급이 있습니다. 박근혜는 최순실의 국정농단이 1%밖에 안 됐다고 했는데 이건 역시 중대한 헌법과 법률 위배 사항이라면 탄핵될 수 있다,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MB 때 법제처장을 지냈고 뉴라이트인 이석연 변호사는 황교안 국무총리의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에 대해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헌법이 부여한 황교안의 역할은 국가 기능을 유지시키는 것이지 탄핵된 박근혜 정부의 기조를 이어가는 것이 아니다. 또한 대통령 탄핵 결론을 조속한 시일 내에 내놓지 않으면 헌법재판소가 국민 저항권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당연히 재판관 전원 일치로 박근혜의 탄핵이 인용될 것이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경향신문이 보도했습니다. 고영태 씨는 청문회 이틀 전인 지난 13일 월간 중앙과의 통화에서 박헌영 전 K스포츠재단 과장이 새누리당의 한 의원과 사전에 입을 맞추고 4차 청문회에서 위증할 것이다, 이렇게 예견했습니다. 충전기를 빌미로 최순실의 태블릿 PC가 고영태 소유라는 취지로 질의응답이 펼쳐진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지난 15일 청문회에서는 새누리당 이만희 의원과 박헌영 K스포츠재단 과장이 이런 취지의 질의응답을 나눴습니다. 이만희, 앞서 주진우 기자 인터뷰에서 등장했던 인물이지요. 박헌영 과장이 고영태 씨가 태블릿 PC 충전기를 구매하라, 이렇게 지시했다고 밝힌 것입니다. 또한 정동춘 K스포츠재단 이사장은 청문회 출석 전에 새누리당 모 의원과 접촉한 적이 있다고 증언했고 중앙일보의 취재 결과 그 인물은 새누리당 이완영 의원으로 밝혀졌습니다. 관련 기사 더 보겠습니다. 노승일 K스포츠재단 부장은 새누리당 이완영 의원, 정동춘 재단이사장, 박헌영 과장으로 이어지는 진술 입맞추기 의혹을 주장했습니다. 정동춘 K스포츠재단 이사장이 자신을 불러 최순실 태블릿 PC는 JTBC가 절도한 것으로 밝히라, 이렇게 말했고요. 새누리당 이완영 의원의 제안이었다, 이렇게 설명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정동춘 이사장은 박헌영 K스포츠재단 과장에게 최순실 태블릿 PC에 대해서 구체적인 진술 지시를 내렸다고 합니다.
정동춘 이사장, 노승일 부장에게 1차 청문회가 열리기 전에 새누리당 이완영 의원을 만났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완영이 위증을 사주했네요.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이 김필승 K스포츠재단 이사에게 검찰 조사 대응과 관련한 문건을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전달 시기는 10월 22일로 김필승 K스포츠재단 이사가 검찰에 소환되기 바로 전날이었습니다. 특검팀은 청와대와 말을 맞추게 하려는 목적으로 이 문건을 전달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문건에는 검찰의 곤란한 질문에는 기억 못함, 잘 모름 이렇게 답변하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총체적 증거인멸, 네, 절대 용납해서는 안 되겠지요. 중앙일보 기사였습니다. 한국일보 기사입니다. 최순실의 최측근 인사가 검찰 수사 과정에서 삼성이 최순실 앞에만 서면 벌벌 기었다. 이렇게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삼성전자가 정유라의 승마훈련 지원을 위해 최순실 소유의 독일 법인과 220억대 계약을 맺었지요. 돈을 준 쪽은 삼성인데 벌벌 긴 쪽도 삼성이라면 삼성이 지금 거래나 투자가 아니라 이 돈을 상납했다는 의미가 되지 않겠습니까? 다시 이야기해서 대가성 금전 거래였다는 점입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검찰로부터 이 같은 진술 내용이 포함된 수사기록 일체를 넘겨받았습니다. 이쯤 되면 박영수 특검팀은 삼성과 관련한 박근혜 대통령의 제3자 뇌물수수 혐의 입증이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 김종이 최순실의 몸종이었다. 김종, 몸종. 예. 이런 이야기가 많습니다. 김종과 최순실을 연결시켜준 사람이 누군가? 오늘 국민일보가 관련 기사를 실었는데요. 순천향대 교수 하정희로 알려졌습니다. 정유라가 다니던 경복초등학교 어머니회 회장이었는데요. 어머니회 부회장이 최순실이었습니다. 대학 교수던 김종은 이 둘의 연주를 잡고 등용된 이후 최순실 일가의 각종 사익 추구를 도왔습니다. 그리고 하정희는 순천향대 교수가 됩니다. 특혜 없이 교수가 될 수 있었을까요? 국민일보가 보도했습니다. 깊은 바다에서 잡은 신선한 대게, 살이 꽉 찬 데다 맛까지 끝내줘. 대고급 대게, 대게 직거래 장터. 네이버 카페 대게 직거래 장터에 들어오셔서 선택하세요. 1644-9047. 미궁 장사랑! 구렁이똥 이뻤다. 장이 살아야 내 몸이 산다. 배변 활동에 도움을 주는 건강기능식품입니다. 미궁 장사랑. 지금 검색창에 미궁 장사랑을 검색하세요. 정권교체를 함께 염원하는 판촉물 쇼핑몰 네피알. 기념품, 답례품, 기왕이면 네피알로 인터넷 검색창에 입력하시거나 032-519-4800으로 전화하세요. 카카오톡 아이디는 네피알. 일산에 있는 풍무양고기, 영양 가득한 양갈비와 양꼬치, 피자. 자네도 그 맛을 아는가? 무당이 저를 데려간 적이 없어서. 031-902-9292. 수아비스랩닷컴에서 12월 15일 베이비 전용 제품을 출시합니다. 수아비스 화장품 홈페이지를 방문해서 베이비 제품 체험단 참여 이벤트를 클릭해주세요. 민감성, 아토피성 피부에도 효과적인 수아비스 베이비 제품을 보내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전국 16개 시도교육청과 무관한 2016학년도 뉴스 듣기 능력평가를 시작하겠습니다. 가정이나 사무실 차량 안에 계시는 애청자 여러분께서는 팟캐스트의 음량을 알맞게 조절해 주시고 답안을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문제는 한 번씩만 들려드리니 잘 듣고 지시에 따라 물음에 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대화를 듣고 남자의 마지막 말에 대한 여자의 응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큰일 났습니다.
뭐가 또 큰일 났어요? 촛불 집회 폭도들이 많이 줄었다고 하지요? 내 이럴 줄 알았지. 교환아, 이제 되치기 시작하자. 촛불 꺼진단다. 어? 간첩단부터 들어갈까? 그게 아닙니다. 박용철 살인사건, 그것과 관련해서 국민들의 의구심과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그게 뭐지? 박용철 모르십니까? 카카를 에스코트했던 경호원, 카카 오촌이잖아요. 저는 부양할 가족도 없고 재산을 물려줄 자식도 없습니다. 내가 이 말한 거 기억 안 나? 나는 이 나라와 결혼한 사이야. 어? 친인척? 그딴 걸 내가 어떻게 알아? 카카, 박용철이 사촌동생하고 싸움이 나서 피살당했다는 경찰 조사 다 구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 엉터리 수사했던 경찰들 카카 은덕 입고 잘 나가더만요. 이 모든 정황은 카카가 사실상 이 사건의 핵심적 씹새끼. 그래, 살인교사죄까지 탄핵소추 안에 집어넣게? 그래 보라지. 나는 내 임기 끝나는 날까지 재판을 끌 거니까. 카카, 살인교사범이 어떤 처벌을 받나 봤더니요, 살인범하고 똑같은 형량입니다. 최고 사형인데요, 최하는 X년 징역입니다. 이 X년이 몇 년인지 아십니까? 오, 알지. 1번 20년, 2번 18년, 3번 10년, 4번 7년, 5번 5년. 수고하셨습니다. 수험생 여러분은 팟빵 게시판에 정답과 이메일 주소, 사연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당첨자는 다음 정규방송일 2부 마무리 부분에 발표합니다. 이상으로 전국 16개 시도교육청과 무관한 뉴스 듣기 능력평가를 모두 마칩니다. 자기야, 매트리스 고르기 너무 힘들어. 대한민국 최초 매트리스 멀티샵 매트리스엠 몰라? 전 세계 최고 브랜드 정품만 취급해. 매트리스 살 때는 꼭 매트리스엠으로 오세요. She never ever quits. 中国不能缺席。 Der Holocaust für Deutschland. Ma senti, col dolore umano non si può essere neutrali. 국제뉴스의 맥. 한반도와 국제 문제를 전문적으로 취재하는 황준호 기자 만나겠습니다. 황 기자님. 예, 안녕하십니까? 예. 자, 박근혜로부터 건강하기를 기원한다, 이런 편지를 받았던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 세상을 떠난 지 5주기가 됐습니다. 예, 그 편지, 박근혜가 편지를 보낸 게 2005년이었는데, 예. 그 후 6년 뒤인 2011년 12월 17일에 사망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난 토요일이 사망 5주기였는데요. 예. 북한이 추모 행사는 뭐 역시 세게 했지만 미국이나 남쪽에 대한 어떤 위협적인 행동은 전혀 없었습니다. 북한에서는 소위 꺾어지는 해라고 해가지고, 뭐 5주년, 10주년, 15주년, 100주년 이런 걸로 굉장히 중시합니다, 이 사람들이. 예. 근데 평소 같으면은 뭔가 군사적으로도 의미 있는 행동을 5주기에 맞춰서 보여주려고 했을 텐데, 아무래도 국제정세를 고려해서 그냥 이번에는 제사만 지내고 넘어간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제사만 지냈다. 자, 국제정세를 고려했다는 건 아무래도 트럼프 당선 상황, 그리고 남한의 정치 변동, 이런 거겠죠? 그렇습니다. 지난 11월에 제네바 북미 접촉 때 트럼프가 대북 정책을 세우기 전까지 조용히 있겠다. 그리고
남쪽 박근혜 정권에 도움되는 일은 안 하겠다라는 말을 북한 사람들이 했다고 미국 쪽 보고서에 나와 있는데 예. 아마도 그때 했던 얘기대로 하려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 추세대로라면 김정은의 내년 신년사, 1월 1일 신년사에서도 어떤 유화 메시지 이런 것들이 세게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자, 그런데 트럼프가 대북 강경파들을 외교 안보 라인에 기용해서 글쎄요, 북한의 이런 유화 기조 얼마나 오래 갈지 의문인데요. 예, 한 내년 2월 달 정도에서 끝나지 않을까 예상을 할 수 있는데, 예. 미국 정부에서 대북 정책의 중요한 직책은 대통령 빼고요, 백악관 안보보좌관하고 또 국무장관, 국방장관 이 세 사람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 이 안보보좌관하고 국방장관에다가 강경파 군인 출신을 앉혔고, 또 반면에 국무장관은 북한을 아예 모르는 사람을 앉혀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악관 안보보좌관이 트럼프하고 호흡을 맞춰가지고 대북 정책을 만들겠다 이런 예상이 나오고 있는데, 예. 근데 안보보좌관 플린이라는 사람, 이 사람 굉장히 강경하면서도 또 약간 음모론 신봉자 같은 그런 면이 있습니다. 아하. 그래서 냉정하지 못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 2월에 한미합동 군사훈련 때 북한이 이제 아마 미국에 대한 첫 인사로 어떤 강경한 행보, 위협적인 행보를 보일 것 같은데, 예. 냉정한 사람들이라면 뭐 북한 애들 원래 저렇게 한다라고 알겠지만, 만약에 이 플린이라는 사람이 흥분해가지고 상황을 오판할 수도 있겠다. 그런 걱정이 됩니다. 아, 그렇군요. 자, 지난 주말에는 미국의 수중 드론을 중국이 납포한 문제가 큰 이슈가 됐었네요. 예, 필리핀 수빅만 근처 남중국해에서 미국 해군 함정이 운용하던 수중 드론 한 대를 중국이 낚아채갔던 일이, 그게 있었던 일은 지난 금요일이었고, 예. 알려진 것은 토요일이었습니다. 미국은 과학연구용 드론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지만, 중국은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잠수함을 정찰하는 용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게 용도야 어쨌든 간에 중국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번 납포 행동을 한 것이다라고 해석이 되는데, 그 의도가 뭐냐면은 트럼프가 대만 총통하고 전화 통화를 하면서 미중 관계의 근간이었던 하나의 중국 원칙을 상당히 세게 흔들었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트럼프가 중국을 압박하는 데 대해서 중국이 반격한 게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반응은 어떻습니까? 트럼프는 중국이 수중 드론을 훔쳐갔다, 이렇게 강한 표현을 쓰면서 예. 물러서지 않겠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중국이 드론을 돌려주겠다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안 받겠다, 니네 가져가라 이렇게 했는데, 중국이 어떤 의도를 가진 행동을 한다면은 호락호락하지 않겠다라는 메시지를 보낸 겁니다. 예. 아니, 준다는 거 봤지. 뭐하러 그건 너희들 가져라 이러는지 모르겠는데요. 굉장히 신경질적인 반응인 거죠. 그러니까. 예. 만약에 트럼프가 대통령에 취임하면은 이 미중 충돌이 상당히 강하겠군요. 예, 미중 갈등이 강력하게 있을 거라는 예상 이제는 분명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지난주에 중국이 미국에 국채를 팔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미국이 중국에 진 빚을 갚도록 하는 행동을 중국이 시작했다라는 보도가 봉황망이라는 중국 언론에서 나왔습니다. 예. 굉장히 중요한 보도였는데요. 그러니까 중국은 세계 최대의 달러 채권 국가, 그러니까 미국이 빚을 가장 많이 진 나라가 중국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채권을 팔기 시작한다면은 미국에 상당히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주는 건데, 아마 이런 식으로 경제, 군사 여러 가지 면에서 미중 갈등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우리도 굉장히 대응을 잘 해야 되는 순간이 오고 있습니다. 예. 결과적으로 이제 중국이 미국에다가 강력한 경고를 한 셈인데, 예. 미국은 또 여기서 물러날 생각이 전혀 없고요. 예. 전혀 없습니다. 예. 예. 이런 와중에 트럼프가 중국을 비난하다가 오타를 내서 망신을 샀다고요? 예, 트럼프가 토요일에 트위터에다가, 이 사람 트위터에다가 글을 굉장히 많이 쓰는데, 예. 그 중국의 드론 납포 문제, 이것을 비판하면서 일어난 일입니다. 예. 영어로 전례가 없다라는 말이, 전례 없는 행동이라는 말이 unprecedented act라고 쓰는데, 예. 트럼프가 중간에 CE를 넣어야 될 자리에다가 SI를 잘못 넣는 바람에 예. unprecedented act라는 사전에 없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 unpresidented라는 단어를 억지로 뜻을 만든다면 대통령이 아니다. 예. 라는 뜻이 되기 때문에 예. 굉장히 놀림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예. 박근혜가 지난 대선 때 그랬죠. 국회의원을 사퇴한다라고 해야 되는데 대통령을 사퇴한다. 라고 하는 바람에 요즘 촛불 시위 영상에서 그게 굉장히 많이 인용되지 않습니까? 예, 예. 그것을 연상시키는 행동을 트럼프도 마찬가지로 한 겁니다. 예. 자, 그것도 모르면서 무슨 그 나라의 국가 원수냐? 이런 비난을 네, 쓰겠군요. 예. 자, 러시아의 미국 대선 개입 문제, 이건 어떻게 됐습니까? 예,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계속.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 금요일 기자회견에서 러시아가 미국 민주당 인사들 이메일을 해킹했다라고 단정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오바마는 러시아에서는 푸틴 대통령 몰래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다라는 말로 푸틴의 지시가 있었다라는 뜻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예. 그리고 미국 언론들은 정보기관 CIA, 또 수사기관 FBI, 또 정보기관들의 집합체인 DNI 이런 기관들이 모두 의견 일치를 보고 있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러시아의 해킹 사실을 미리 알고 있었다 이런 얘기군요. 그렇습니다. 미국 MBC 뉴스가 지난 주말에 특종 보도한 내용이 하나 있었습니다. 예. 오바마가 지난 9월 초, 그러니까 대선 2개월 전이죠. 9월 초에 G20 정상회의를 하는데 그때 푸틴을 만나가지고 해킹 행동 더 이상 하지 마라 이런 경고를 했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미 9월에도 알고 있었다는 얘기죠. 근데 왜 당시에 공개하지 않고 이제 와서 공개를 했느냐. 당시만 해도 힐러리가 당연히 대선에서 이길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공개하지 않은 거라고 오바마 정부의 고위 소식통을 인용해서 MBC가 보도했습니다. 예, 힐러리가 이길 게 뻔한데 괜히 이 문제 갖고 쟁점화하면은 역풍을 맞을 수도 있다. 이런 판단을 했던 거군요. 그렇습니다. 마치 오바마가 힐러리를 대선에서 도와주려고 하는 그런 모양새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려해서 공개하지 않았다.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근데 한편에서는 힐러리가 이길 거라고 판단했다는 게 그게 지금 돌이켜보면은 오바마 대통령 쪽의 최악의 판단 미스 아니냐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글쎄 그 두 번째 나온 얘기는 약간 좀 결과론적인 얘기이긴 한데 예. 어쨌든 당시에 만약에 오바마가 공개를 했다면 그 역풍을 불었을 가능성도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자, 지금 이 상황까지 왔는데 미국의 여론은 어떻게 돌아갑니까? 월스트리트저널하고 MBC 뉴스의 공동 여론조사를 보면 이 문제가 심각하다라는 답변이 과반이 넘습니다. 사실 당연한 얘기죠. 근데 러시아의 해킹이 미국 대선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예. 37%만 미쳤다. 그렇다라고 답을 했고 그렇지 않다라는 응답이 57%로 20%포인트 더 많이 나왔습니다. 예. 트럼프 당선의 정당성이 훼손되기는 했지만 뭐 대선을 다시 해야 될 정도는 아니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앞으로 이게 논란이 커지고 또 실태가 더 밝혀지고 트럼프가 난리를 치면 칠수록 영향을 미쳤다라는 응답이 더 늘어나지 않을까 그런 예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예, 글쎄 말입니다. 사실 우리나라 그 18대 대통령 선거 이후에 그 국정원 등 국가기관의 개입 이것이 알려지면서 비슷한 여론조사가 있었거든요. 예, 절대 다수가 이게 여파를 미쳤고 결국 대선에서 승자와 패자가 뒤바뀌었다. 이런 의견이 압도적이었는데 미국은 그렇습니다. 의견뿐만 아니라 당시에 사후 그 출구조사 이런 것들을 다시 분석한 결과에서도 그게 만약에 없었다면 대선 그 댓글 개입이 없었다면은 결과가 뒤집혀질 수 있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그랬었죠. 예, 맞습니다. 네, 오늘도 황준호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야, 딴지마켓 좀 봐봐. 이담채 김치 게시판 지금 보고 있어? 왜요? 뭐가 문제 있나요? 야, 어떻게 하나같이 맛있다, 예술이다, 감탄했다, 물건이다, 또 재주문했다 이런 글만 올라올 수 있지? 이거 공작의 냄새가 나지 않아? 아무래도 그런 것 같아. 이담채 김치 게시판에 작전 세력이 개입한 거 아닐까요? 그럴 리가요. 이담채 김치는 맛있는 김치 말고는 따로 자랑할 게 없습니다. 드셔보시고 판단하세요. 포털 사이트에서 이담채 김치. 주문 전화는 1544-4586. 1544-4586. 술자리 많은 연말연시, 가뜩이나 속상한 세상. 새싹당 콩차를 선물하세요.
가격이 착해서 김영란법에 저촉되지 않습니다. 새싹당 홍차는 남자를 위한 차. 서면 보고용으로 아주 좋습니다. 서면 보고용. 서면 보고. 전창걸닷컴에서 구매하세요. 전화문의 070-8635-1288, 070-8635-1288. 공화국 참치논평. 구이동 대양 참치를 맛보지 못한 국민 여러분은 진정한 참치 맛을 보기 위한 강도 높은 중대 조치를 취하실 계획을 표명하시고 곧장 구이동으로 달려오시기 바란다. 참치에 대한 체질적인 거부감과 적개심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분도 구이동 대양 참치에 오시면 추호도 용납할 수 없는 포악무도한 폭식 행위를 자행할 것이다. 구이동 대양 참치. 월요일 참치데이 이벤트, 화요일 참치머리 서비스로 함께합니다. 주차장 걱정 마시고요. 대중교통은 서울 지하철 2호선 구의역 2번 출구에서 5분 거리입니다. 대양 참치 구의점 02-455-8087. 안녕하세요. 엄교입니다. 매주 주말 광화문에 나가시느라 힘드시죠? 저희 책 나는 세상을 리셋하고 싶습니다를 쓰면서 싸그리 망해버려라라는 말을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메르스 사태, 가습기 살균제, 세월호, 강남역 10번 출구,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망사고, 이 모든 일들을 겪으며 모든 걸 원점으로 돌리고 싶어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원인을 따져보았습니다. 나는 세상을 리셋하고 싶습니다. 역시 모두가 리셋을 말할 때 리셋을 넘어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찾는 책입니다. 나는 세상을 리셋하고 싶습니다. 도서출판 창비. 하루 두 차례 대한민국과 지구촌의 오늘을 정직하게 비춰드립니다. 권력이 진실을 압도하는 세상. 김용민 브리핑은 작은 희망의 불씨가 되겠습니다. 민중의 소리 이완배 기자와 함께하는 경제의 속살. 이완배 기자 만나겠습니다. 이완배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황교안 국무총리. 네. 국무총리가 맞는데. 네. 지금 뭐 대통령 대행 이런 식으로 네. 행세하고 다녀가지고 네. 그야말로 꼴불견입니다. 그렇죠. 네. 경제까지 내가 챙기겠다 이렇게 선언했는데 어떻게 보세요? 네. 저는 사실 처음에 그 황교안 이분이요. 의전 얘기하고 이럴 때 처음에는 웃기려고 이러시나 이렇게 좀 가볍게 생각을 했어요. 예. 이제 생각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아, 이분이 이렇게 주제 파악이 안 되는 사람이었나 이런 생각이 지금 확신으로 변화하고 있어요. 무슨 정치적인 전략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예. 국회를 방문하는데 의전을 대통령급으로 하라는 둥, 뭐 국회 대정부 질의에 난 총리가 아니니까 못 나오겠다, 뭐 이렇게 답하는 둥, 요까지는 제가 좀 웃겼는데 경제를 내가 챙기겠다 이러고 나선 걸 보니까 이 사람이 어떤 방식으로건 나라에 큰 해를 끼칠 수 있겠구나, 좀 제어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심각하게 들었습니다. 우선 어제 어떤 해프닝이 있었냐면요. 물론 이게 작은 해프닝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작게 보지 않는데요. 원래 정부가 연말쯤 되면 이듬해 경제정책 운용 방안이라는 걸 발표를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올해 발표를 하는 건 2017 경제정책 방향이 되겠죠. 이게 보통 그 정부의 경제정책 1년 방향을 짐작할 수 있게 만드는 정책에서 굉장히 중요한 발표이긴 합니다. 예. 지난주 수요일에 14일이죠. 제가 브리핑에서 소개를 드렸지만 그 유일호 이야기로 두 개를 다 끈 그날이요. 네. 유일호 부총리가 그때 8개월 만에 기자실을 찾아서 기자간담회를 했었거든요. 예. 그리고 그때 이렇게 얘기를 했죠. 내가 이제부터 경제 쪽 짱이다. 승인 다 받았다. 예. 임종용은 잊어라. 이제 내가 경제 직접 챙긴다. 이렇게 과시성 기자간담회를 유일호가 한번 만들었는데요. 그리고 이제 뭐 유일호식 재정정책을 펼친다 이런 뉴스가 쏟아졌고요. 그날 이렇게 발표를 했었어요. 28일에 2017년 경제정책 방향을 유일호 부총리가 발표한다. 이렇게 기자들한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자들은 그러면 올해 발표는 28일에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제 갑자기 이게 28일이 아니고 29일이라고 번복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루 차인데 기자들이 취재를 좀 한 모양이에요. 아니 왜 이 중요한 걸 날짜를 번복하냐 알아보니까 들리는 얘기가 뭐냐면 원래는 28일에 유일호 부총리가 이걸 하기로 했는데 갑자기 황교안 총리가 제동을 걸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유가 뭐냐면 아니 내가 대통령 권한대행인데 내가 챙겨야지. 이거 원래 대통령이 발표하는 건데 내가 직접 발표하겠다. 그래서 나한테 점검을 맡고 29일로 하자 이랬다는 거예요. 야. 그래서 이게 하루 미뤄졌다는 건데 이게 어제 오전에 언론에 보도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총리실에서 반응이 안 좋으니까 빨리 해명을 했어요. 예. 해명 내용이 이렇습니다. 원래 이제 이 연간 경제정책 방향은 대통령이 주재하는 확대 경제관계 장관회의에서 대통령이 발표를 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냥 실제로 맞긴 합니다.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이제 부총리가 뭐 기자실로 옮겨서 질의응답을 받거나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예. 이제 총리실이 뭐라고 덧붙이냐면 하지만 2017년 경제정책 방향은 발표 일정, 방식 등을 아직까지 결정한 바 없다. 이렇게 답을 합니다. 그래서 요지가 이런 겁니다. 유일호가 혼자 발표하는 건 티껍다. 내 승인을 받아야 하고 내가 하고 싶다. 그런데 여론이 좀 안 좋다. 그러니까 발표를 내가 할지 유일호가 할지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 눈치를 좀 보겠다. 뭐 이런 겁니다. 지금 상태가요. 그래서 제가 하도 웃겨가지고 예. 이분이 진짜 대통령 놀이를 정말 하고 싶구나. 예, 이런 생각이 확실히 들었어요. 예. 아니 왜냐하면 정말 대통령 놀이를 하고 싶고 간이 크면 아예 그렇게 얘기를 하던가요. 내가 그냥 할래 29일 날 이러던가요. 그것도 아니고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이렇게 물러서는 걸 보면 대통령 놀이는 하고 싶은데 간도 작은 겁니다. 지금 하는 짓을 보면은요. 2004년에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당시에는 어떤 전례가 있냐면 그때는 이제 고건 총리하고 이현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었죠. 업무를 완전히 분장을 합니다. 그래서 고건 총리는 안보하고 행정을 맡고요. 이현재 부총리는 경제를 담당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로 건드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고건 총리를 뭐 딱히 높게 평가하고 뭐 낮게 평가하고 이런 건 아니지만 적어도 노무현 대통령 탄핵 국면 때 이런 식으로 국정의 불확실성을 상당히 제거를 한 그런 안정적인 국정 운영은 굉장히 저는 인상 깊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모델을 따르려면 지금도 회의 주제를 유일호 부총리가 하는 게 맞고 발표도 유일호 부총리가 하는 게 맞는 거죠. 이제 황교안은 그것도 싫으니까 지금 짱을 보고 있는 겁니다. 제가 우선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이걸 황교안이 하건 유일호가 하건 아무 차이 없습니다. 예, 유일호 부총리가 주도한다고 더 잘할 것 같지 않아요. 황교안 총리가 한다고 더 나빠질 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똑같은 놈들이에요. 그래서 뭐 이러나 저러나 28일 발표하건 29일 발표하건 누가 주도하건 2017 경제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아무런 기대가 안 됩니다. 근데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예. 왜 경제부처 수장을 장관이 아니고 오랫동안 부총리급으로 격상을 했느냐는 겁니다. 이건 이유가 있는 겁니다. 기재부 장관이 부총리인 건 경제 섹터에 대한 전권을 위임한다는 취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각에 포함이 돼 있지만 사실은 경제부총리는 국무총리의 아랫사람이라기보다는 나라 경제 전반을 떼서 대통령, 그러니까 국민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대통령이라는 선출자의 철학을 바탕으로 경제를 부총리가 총책임진다라는 제도적인 합의가 있기 때문에 예. 이 사람이 장관이 아니고 부총리인 겁니다. 그러면 총리가 경제부총리를 놔두고 경제정책에 대해서 내가 총리고 대통령 권한대행인데 내 철학을 반영하겠다라고 말하면 이건 월권인 겁니다. 그건 선출된 대통령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황교안은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는 것 같아요. 난 총리가 아니고 대통령 권한대행이야. 내가 짱이야. 이러니까 내가 개입해도 돼. 그런데 그 말이 먹히려면 두 가지 전제가 필요합니다. 첫째, 황교안이 선출된 권력이어야 됩니다. 예. 둘째, 유일호는 황교안의 철학을 바탕으로 황교안이 뽑은 사람이어야 됩니다. 그렇죠. 지금 이 둘 다 이게 안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현재 부총리인 유일호는 황교안으로부터 독립된 인물로 봐야 돼요. 황교안이 정말로 경제에 개입하고 싶으면 그럴 권한이 없지만 자기 부총리를 뽑던가 아니면 나는 권한대행일 뿐이니까 헌재 탄핵 인용이든 기각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는 국민으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았던 사람이 임명한 사람에게 경제정책 총괄을 맡긴다. 이래야 맞는 겁니다. 예. 그리고 그게 잘 되건 잘못되건 견제하는 건 국회가 알아서 할 거라고 거죠. 근데 지금 황교안은 대행인 듯 대행이 아닌, 짱인 듯 짱이 아닌. 그러니까 헷갈리지? 그러니까 나 짱으로 대줘. 지금 이러고 있는 거죠. 서울경제 보도를 보니까 전문가들이 이런 코멘트를 했습니다. 제가 한자도 빼지 않고 그냥 쭉 읽어보겠습니다. 서울경제의 보도입니다.
최백은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경제는 유 부총리가 챙기라고 했지만 정작 중요한 대책은 본인이 챙기겠다고 황 총리가 욕심을 부리는 것이라면서 경제 문제를 정치적으로 접근하면 시장에 혼란만 주고 막상 중요한 정책은 추진하지 못한다고 비판했다. 최 교수는 그러면서 경제는 경제부총리에게 전적으로 힘을 실어주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전성인 홍익대 교수도 황 권한대행의 월권이라면서 적극적인 경제 대책은 다음 정부가 만들 수 있도록 지금 정부는 관리형 경제정책을 발표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예. 둘 다 원론적으로 맞는 말입니다. 더 좋은 방식은 전성인 교수님 방식입니다. 적극적인 경제 대책은 다음 정부가 할 수 있도록 지금 정부는 관리를 하고 물러서는 게 제일 맞는 겁니다. 그런데 황교안은 대통령 놀이에서 벗어날 생각이 없는 거죠. 예. 저도 이제 나이를 먹어가면서 다짐을 하는 일인데요. 나이를 먹을수록 무능한 건 괜찮습니다. 용서가 되는 거예요. 용서를 구하면은요. 그런데 주제 파악이 안 되는 건 정말 용서가 안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자기 위치와 처신을 잘해야 됩니다. 근데 황교안 씨는 지금 완전히 주제 파악에 실패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무원은 근본적으로 국민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았을 뿐 이런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을 자꾸 잊습니다. 자기 영달을 위해서는 이런 원칙도 자꾸 무너뜨리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주말에 이 사람 정말 위험한 캐릭터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정치적인 고려의 능력이 별로 없는 저 같은 시민에게 물어본다면 저는 당장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황교안 당장 물러나라 라고 저는 외치고 싶어요. 그러니까 주말 촛불 집회 때 뭐 황교안은 박근혜다 이런 구호가 나오더라고요. 예. 저는 동의가 됩니다. 아니 박근혜를 쫓아냈더니 뭐 저딴 대통령 놀이병에 걸린 사람이 권한대행이랍시고 저 자리에 앉아있나. 저거 오래 두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정치적 고려 없이 말씀드리면은요. 저는 그런 생각이 되게 강하게 들었습니다. 예. 내가 뭐 황교안의 월권과 주제 파악이 안 됨에 대해서 좀 진지하게 여러 고민을 해봐야 할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뉴스를 먼저 골라봤습니다. 예. 아니 본인의 권한이라고 하는 것은 약물 중독 의심자로부터 임명장 떨렁 한 장 받은 건데 이거 갖고 무슨 대통령 당선증으로 헷갈리는 예. 그걸 주제 파악을 못하는 거라고 하는 거죠. 주제 파악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네. 자, 다음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월요 경제학 시간인데 시간이 지날수록 문재인, 이재명, 박원순, 안희정, 김부겸 등 민주당 내의 그 유력 대선 후보들의 경쟁이 심화될 것은 너무나 분명하고 또 그런 양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자, 그래서 사실은 본선에 가기 전에 예선에서 피 튀기게 싸우다가 이거 뭐 다 같이 상처 입는 그런 일은 없어야 할 텐데 그래서 경쟁이 공멸이 아니라 상생이라는 결과를 낳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 이게 사실 야권 지지자들의 그렇죠. 핵심적인 관심사고 주안점입니다. 어떻게 보세요? 예, 그래서 그 얘기를 오늘 경제학 관점에서 좀 한번 드려볼까 합니다. 예. 요즘 그 행동경제학 이야기를 많이 계속 하게 되는데요. 오늘도 그래서 행동경제학을 골라봤습니다. 말씀 주셨듯이 지금 시간이 지나면 어찌됐건 야권, 대권 주자들의 경쟁이 치열해지겠죠. 예. 그런데 그 경쟁이 공멸이 아니라 효율적이고 생산적으로 돼야 되고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시민들의 역할도 분명히 있습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 경제학이 굉장히 명쾌하게 설명을 하는 모델이 있습니다. 이게 사슴사냥 게임이라는 행동경제학 모델입니다. 사슴사냥 게임? 네. 사슴사냥 게임이라는 게 이게 원래는 그 18세기예요. 프랑스의 위대한 사상가 또 소설가죠. 장자크 루소가 만들어낸 이야기로부터 출발을 한다고 해요. 예. 루소가 만들어낸 이야기는 이겁니다. 어떤 마을 사람들이 너무 배가 고픈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슴을 잡자 이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예. 그래서 사냥꾼이 여럿이 동원이 된 거죠. 근데 이제 이 마을 크기로 보면 사슴 한 마리만 잡으면 모든 마을 주민들이 한 사흘은 배부르게 먹고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마을 주민들이 이걸 다 동의를 하고 사슴 한 마리를 잡기 위해서 사냥꾼들이 산 아래에서 큰 원 포위망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포위망을 좁혀가는 거죠. 사슴을 몰아서요. 그래서 이제 원을 좁혀서 산 정상쯤에서 이제 갈 곳이 없이 포위된 사슴을 한 마리 딱 잡으면 누가 잡든 마을 사람들이 다 3일 동안 배부르게 나눠 먹기로 한 겁니다. 예. 근데 포위망 일각을 담당하던 사냥꾼 한 사람이 포위망을 좁히는데
갑자기 자기 앞에 토끼가 한 마리 나타난 겁니다. 이제 이 사람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야, 저거는 나 혼자서도 잡을 수 있는데, 물론 사슴을 잡으면은 사흘 동안 배불리 먹겠지만, 저거 한 마리만 잡으면 우리 가족이 하루는 먹고 살 수 있어. 저거라도 잡을까?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토끼를 쫓기 위해서 포위망을 이탈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포위망이 뚫려버리니 사슴이 도망을 쳐버리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사람은 토끼를 얻었지만 마을 주민 모두는 아무것도 못 얻는 결과가 나타난 겁니다. 근데 이걸 경제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만약에 모든 사냥꾼들이요, 우리는 서로 배신하지 않아, 아무도 포위망을 이탈하지 않아 라는 확신을 가지고, 그러니까 서로 협력하고 신뢰의 믿음을 가지고 포위망을 좁히면 모두가 사흘 식량을 확보해요. 모두가 행복한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명이라도 이런 생각을 하면, 야, 만약에 나 말고 저 옆에 있는 놈이 자기 혼자 먹고 살겠다고 토끼를 쫓아가면 어떻게 되지? 이런 생각이 들면 이제 동료들을 못 믿는 거죠. 불신이 생겼습니다. 예. 이런 생각이 확산되면 모든 각 개인 사냥꾼들은 배신을 하는 게 더 유리합니다. 자기 앞에 토끼가 나타났을 때 토끼를 쫓아야 돼요. 왜냐하면 이거 계속 쫓아가다가 다른 쪽에서 누가 배신을 하면 사슴이고 토끼고 다 놓치니까요. 그래서 지금 이 경우의 모델은 어떤 경우냐면 모두가 협력하면 모두가 행복합니다. 이때에는 남들이 협력한다는 보장만 있으면 저도 협력하는 게 훨씬 유리해요. 사흘치 식량을 얻으니까요. 예. 그런데 딱 한 명이라도 배신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면 나도 배신하는 게 유리합니다. 그냥 멋 모르고 사슴 계속 쫓고 있는 것보다 토끼 보이면 토끼를 잡는 게 훨씬 유리하죠. 이럴 때는 물론 사슴은 못 잡지만 하루치 토끼는 잡을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 모델은 상대가 협력한다는 보장이 있을 때에는 나도 협력하는 게 유리하고, 상대가 배신한다는 의심이 들 때는 나도 배신하는 게 유리하다. 이런 모델이 된 겁니다. 예. 이게 제일 이해하기 쉬운 게 우리 교육 현장을 생각해보면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과외, 사교육 이런 거죠. 예. 왜 지금 모든 사람들이 다 사교육을 하고 있느냐. 이걸 공교육에 맡기면 에브리바디 해피거든요. 예. 공교육도 살고요. 교사의 권위도 살고요. 사교육에 쏟는 사회적 비용도 없어지죠. 과도한 공부에서 우리 아이들이 탈피할 수 있어서 우리 아이들도 행복하죠. 이게 다 좋은 방법이에요. 사슴을 잡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왜 다들 토끼를 잡는지, 왜 다 과외를 보내는지 부모님한테 물어보면 대답이 이래요. 아유, 나도 안 시키고 싶죠. 근데 남들이 다 시키잖아요.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상대가 배신할 거라는 생각 때문에 나도 배신을 하는 거예요. 나만 안 시키면 우리 애만 성적 떨어지잖아요. 이런 걱정을 하는 거죠. 만약에 이 경우에 모든 학부모가 사교육을 안 시킨다는 확신만 있으면 모든 사람들이 협조를 할 겁니다. 그게 훨씬 행복하니까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의심하는 겁니다. 누군가가 반드시 배신할 거야. 그렇다면 나도 배신하는 게 유리해. 그래서 사교육의 길을 걷는 겁니다. 사슴사냥 게임의 핵심은요, 서로가 배신하지 않고 협동하는 게 모두에게 이익이 된다라는 사실을 각인시키는 것만으로 충분하지가 않아요. 아무리 각인을 시키려고 해도요, 누군가가 한 명이라도 배신을 할 거라는 우려가 있으면 나도 배신하는 게 유리해지거든요. 그래서 진짜로 상대가 100% 배신하지 않는다, 협동한다라는 정말 확실한 전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모든 사람들이 협동을 하고 그게 모든 사람에게 유리해지는 겁니다. 근데 사회 구성원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게 어려워집니다. 한 명이라도 배신하면 나도 배신하는 게 유리해지니까요. 그래서 이게 쉽지가 않은 겁니다. 예. 이럴 때 제일 좋은 해결책은요, 모두가 협동하는 게 유리하다라는 합의를 일단 하고요. 그 다음에 누군가가 배신을 했을 때 강력하게 응징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교육 문제에 대해서는 사회적으로 합의를 해요. 우리 과외하지 말자. 과외하면 처벌하자. 이걸 합의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는 이제 전두환이 매우 밉지만, 죽일도록 밉지만요, 전두환이 펼친 과외 금지 정책은 조금 연구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슴사냥 게임에서 구성원들을 협력으로 이끈 꽤 괜찮은 방법이긴 했습니다. 과외를 아예 법적으로 금지를 해버렸잖아요. 한 명이라도 배신을 하면 처벌하겠다, 이걸 만든 거죠. 그런데 이게 왜 실패를 하느냐? 과외를 못하게 한 건 저는 동의를 하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두 가지 절차 중에 하나를 빼먹은 겁니다. 첫째, 모두가 협동하는 게 유리하다는 걸 사회적으로 합의를 해야 됩니다. 둘째, 그 뒤에 만약에 누군가 배신했을 때 강력하게 응징을 한다는 합의를 또 합니다. 그런데 전두환은 뭘 안 했느냐? 전두환은
민주주의에 의해 선출된 권력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리고 과외 금지에 대해서 공약을 하고 국민들로부터 선택을 받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1번 과정을 생략을 한 겁니다. 모두가 협동하는 게 유리하다라는 걸 사회 구성원들이랑 합의를 한 게 아니고 지 멋대로 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전두환이 물러나자마자 야이씨 전두환이 한 건 전부 다 잘못된 거지. 다 엎어. 시장 경제에서 과외를 왜 막아? 이런 여론이 비등하면서 결국은 과외 금지가 유야무야가 돼버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교육 사업을 활성화해서 고용을 증대하자 뭐 이런 헛소리들이 등장을 하게 됐고요. 이제 정치로 좀 돌아와 보겠습니다. 제가 이 방송을 들으시는 국민의당 지지자분들께는 조금 죄송한데요. 제가 그 국민의당이나 손학규 씨나 이런 분들을 잘 신뢰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겁니다. 이분들이 이제 큰 틀에서는 야권이라는 틀 안에 있지만 우리 시민의 목표는, 저의 목표는 저는 이거라고 믿어요. 정권을 교체하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들자. 이게 우리의 목표인 거죠. 이게 우리의 사슴인 겁니다. 그래서 이 사슴을 잡으면 에브리바디 해피한 거예요. 그리고 이 목표로 나가야 되는데 저는 뭐 국민의당이나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이나 손학규 씨나 이런 분들의 행동을 보면 이 사슴을 잡는다는 목표에 동의를 하고요. 끝까지 몰입꾼으로서 자기 위치를 지키면서 사슴을 정상까지 몰 거라는 확신이 이상하게 안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분들 앞에서 눈앞에 토끼가 나타나면 이분들은 자기 살겠다고 토끼 잡으러 배신을 할 것 같다는 생각이 자꾸 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신뢰가 잘 안 갑니다. 근데 이건 그 한 사람의 배신으로 끝나지 않아요. 그런 야권의 플레이어가 한 명 생기면 민주당이나 정의당이나 다른 쪽에서도 그래? 그러면 나도 내 이속 차리는 게 유리해지지 않아? 하고 사슴사냥 게임에서 서로 배신하는 게임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누군가 배신하면 나도 배신하는 게 유리해질까요? 그래서 저는 그런 일이 벌어질까봐 굉장히 두려워요. 그리고 그 기폭제 역할을 국민의당이나 이런 쪽에서 할까봐 굉장히 걱정이 많이 됩니다. 야권 공멸의 계기가 될까봐도 두렵고요. 사정을 조금 좁혀서 민주당 안만 한번 보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문재인, 이재명, 박원순, 안희정, 김부겸 대충 이제 이 5분이 유력한 후보들로 보시는 것 같던데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 5분으로 한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5분이 경쟁을 할 때요. 우리의 목표는 사슴을 잡는 겁니다. 정권 교체를 해야 돼요. 이걸 분명히 합의해야 됩니다. 예. 그런데 그중에 이런 분이 있을 수 있어요. 난 어차피 차기는 안 될 것 같아. 차차기를 노릴 거야. 그렇다면 지금은 정권 교체가 되건 말건 상관이 없어. 아니야. 어쩌면 정권 교체가 안 되는 게 유리할 수도 있겠어. 뭐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자기 눈앞에 토끼가 오면 나는 저거라도 잡아야 돼 하고 토끼를 잡으려고 뛰쳐나가면은요. 이게 사슴을 놓치는 데 끝나는 게 아니고 모든 플레이어들이 나도 내 토끼를 잡는 게 훨씬 유리하겠다. 이러면서 제각기 방향으로 뛰어나가 버리는 겁니다. 이러면 이 사슴사냥 게임의 특징이 이거거든요. 모두가 협동한다는 전제만 있으면 협동하는 게 유리하지만 한 명이라도 배신한다는 생각이 있으면 나도 배신하는 게 유리합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져요. 그러면 마을 주민들은 뭐가 됩니까? 기대하는 사슴은 못 잡고요. 쫄쫄 굶게 되는 거죠. 그리고 각 사냥꾼들의 정치적 위상만 노리는 토끼 사냥 게임이 돼버리게 됩니다. 이런 일이 벌어질까봐 걱정이 됩니다. 제가 특히 요즘 일부 후보의 일부 열혈 지지자분들 이분들 모습을 보면서 요즘 위험하다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네. 다시 말씀드리지만요. 우리 목표는 사슴을 잡는 겁니다. 마을 주민들 입장에서는요. 문재인이 토끼를 잡아오건 이재명이 토끼를 잡아오건 안희정이 토끼를 잡아오건 박원순이 토끼를 잡아오건 김부겸이 무슨 토끼를 잡아오건 관심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그거 한 마리 한 가족 먹어봐야 하루밖에 못 버텨요. 마을 전체 주민이 살려면 사슴을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5명의 플레이어가 지금 해야 될 일은 당장 모여서 어떠한 경우에도 네거티브 캠페인을 하지 않고 오로지 사슴을 잡기 위해서 그러니까 정권 교체를 위해서 협력적으로 경쟁을 하겠다. 내가 맡은 사슴몰이 사냥꾼 구역을 절대로 이탈하지 않겠다 하고 합의를 하는 겁니다. 근데 제가 한번 이야기를 술 먹으면서 사석에서 이야기를 했더니 어떤 분이 저보고 이 기자 문재인 후보 지지예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왜요? 사슴사냥 게임 얘기를 하는데 그분 대답이 이렇더라고요. 아니 지금 문재인 후보가 선두인데 협력적 경쟁을 하자고 이야기를 하면 부발 주자한테 불리한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예? 부발 주자한테 승부수를 걸 기회를 박탈하는 거 아니에요. 저한테 이렇게 항의를 하세요. 그래서 제가
한참 웃다가 제가 제 100% 양심을 걸고 말씀드립니다. 예, 저 문재인 지지하지 않습니다. 예, 저 이재명 후보도 지지 안 해요. 박원순, 안희정, 김부겸 누구도 지지하지 않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저한테 가장 중요한 건 사슴을 잡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문재인이 토끼를 잡건 이재명이 토끼를 잡건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정말로요. 경쟁자들끼리 합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걸 바라보는 시민의 자세는 이겁니다. 제가 아까 사슴사냥 게임을 배신이 아니라 협력의 게임으로 만드는 방법 2가지를 말씀드렸죠. 1. 협력하겠다고 합의하고 2. 협력을 거부하고 배신하면 반드시 응징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민들이 할 일은 5명의 후보 중에 1명이라도 네거티브로 나서거나 물고 뜯는 비협력의 길에 들어선다면 온 시민이 나서서 엄청난 강도로 응징을 하는 겁니다. 그 짓을 하는 게 당신에겐 승부수가 되는 게 아니라 지옥문을 여는 행동이 될 것이다 라는 걸 시민들이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협력 자체를 하나의 강력한 강제 룰로 만드는 겁니다. 그렇다면 유력 정치인들도 사슴을 잡을 때까지는 모두가 협력하는 게 본인에게도 가장 유리하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되는 거죠. 예. 진보는 분열로 망한다는 말이 생각이 나서요. 우리가 잡아야 할 건 사슴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월요 경제학 시간을 빌어서 사슴사냥 게임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절대다수의 야권 지지자가 바로 이완배 기자님처럼 생각하실 거예요. 저도 그럴 거라고 믿습니다. 당연히 네. 저도 그러하고요. 예. 그런데 지금 양 후보 사이에 틈을 벌리고 지지자의 틈을 벌리는 놈들은 틀림없이 저는 이 공작 세력이거나 공작 세력에게 휘둘리는 지각 없는 사람일 것이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대다수의 민주시민들은 새누리당 반드시 심판해야 하고 네. 누구든 후보가 돼서 결정돼서 나와라. 기탄 없이 주저 없이 지지해 주겠다. 이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예. 그게 사슴을 잡는 시민의 태도인 거죠. 예. 네. 자, 우리 애청자분들도 바로 그런 분들이라고 생각하고요. 예. 이런 틈 벌리기 공작에 대해서는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응징해야 됩니다. 진짜. 응징해야 되고요. 발본색원도 해야 된다. 네, 맞습니다. 강하게 응징해야 됩니다. 끝까지 파고들면은 분명히 저놈들이 나올 거예요. 저는 그렇죠. 의심치 않습니다. 네. 예, 누가 되더라도. 예. 네. 제가 봤을 때는 모든 후보가 다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훌륭합니다. 예, 훌륭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 중에 이상한 사람 끼어 있으면 제가 이런 말씀 못 드리는데 다 훌륭하십니다. 예, 네. 예. 자, 하여튼 우리 김용민 브리핑은 야권 후보의 당선도 중요하지만 새누리당 심판에 그렇죠. 보다 강력한 방점을 두면서 대선까지 정진할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약속드리고요. 예. 자, 이완배 기자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민중의 소리 아나운서 정혜림입니다. 이 어묵한 여왕님 치하에서 다들 잘 견디고 계시죠? 오늘도 종편의 주옥 같은 헛소리에 혼이 정상인 듯 정상 아닌 비정상 같은 여왕님의 우주 타령에 고구마 100개쯤 한꺼번에 삼킨 듯 답답한 마음에 죄 없는 가슴팍만 두들겨대고 계세요. 이젠 시원한 사이다 같은 민중의 소리와 함께하세요. 잘 키운 진보 언론 열종편 안 부럽습니다. 한 달 10,000원 소액 CMS 후원으로 민중의 소리에 큰 힘이 되어주세요. 1661-0451 1661-0451 전화 기다릴게요. 살다 보면 꽃 주문할 일이 생깁니다. 1566-0263 네이버에서 검색된 사이트보다 최대 2만 원 싸게 해드립니다. 좋은 사람과 플라워 1566-0263 잊지 마세요. 건강식품의 지존 전복을 택한다면 100% 완도에서 잡은 와우 전복. 네이버에서 와우 전복을 찾으세요. 010-2443-0818 포르투갈 정통의 레시피로 만드는 에그타르트. 달콤함 그 이상의 감동. 타르트팜 킨텍스점. 일산 전 지역 배달. 단체 주문은 수도권 가능. 문의전화 031-923-2995. 검색창에 타르트팜 킨텍스점.
한우 사고를 집어넣고 24시간 팔팔 끓인 곰탕, 연지연 곰탕.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누구나 좋아하는 건강식 연지연 곰탕. 택배로 신청하시려면 010-7252-1114. 공화국 논평. 현빈을 키친 캐비넷으로 삼기 위해 송혜교의 빈자리를 노리고 있던 박근혜 동지께서는 현빈과 교제를 시작한 지 보름이 된 강소라에 대한 강도 높은 국가적 중대 조치를 취하실 계획을 표명하시고 구체적인 공격 방침을 제시하시었다. 경애하는 박근혜 동지의 단호한 결심은 박동지의 자리를 인터셉트한 강소라에 대한 격한 분노의 표시다. 강소라는 박근혜 동지가 진정성 있는 피눈물을 흘리게 만들었다. 박정희 동지가 살아있었다면 병풍 뒤에서 노래나 부르고 있었을 딴따라 강소라가 그 여자 길라임에게 주름을 지게 해 옥체를 훼손한 점은 박근혜 동지를 참을 수 없이 모독하고 우롱하고 천추의 한이 될 망동의 다름 아니며 처절한 대가를 자초할 악수 중에 최악수의 다름 아니다. 따라서 강소라는 당장이라도 문화체육관광부에 달려가 블랙리스트에 자신의 이름을 올려달라고 간청해야 할 것이다. 또한 강소라는 현빈과의 교제 사실을 보름 동안이나 숨겨왔다. 국정원과 사정기관의 감시망을 피해 보름 동안이나 교제 사실을 숨길 수 있었던 것은 강소라가 북괴로부터 남파간첩 교육을 받았기 때문이다. 남파간첩 강소라가 박동지의 영린을 건드린 것은 박근혜 동지에 대한 체질적인 거부감과 적개심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것으로서 추호도 용납 못할 포항무도한 도발 행위에 다름 아니다. 이제라도 강소라는 박근혜 동지를 찾아가 참회의 눈물을 흘리며 김정일에게 박동지가 편지를 쓴 건데 자기가 보낸 걸로 잘못 알려졌다가 괜히 욕만 바가지로 먹은 문재인 꼴만은 나지 않게 해달라고 이 말을 땅에 찍고 반성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조류 인플루엔자 즉 AI로 살처분된 닭이 1800만 마리에 이르렀다. 치킨 광고 모델이었던 강소라는 1800만 마리의 닭이 살처분된 것이 아니라 치킨으로 소비됐다고 창조 경제의 융성을 찬양해야 할 것이다. 만약 거절할 시에는 박근혜 동지의 치솟는 분노와 청천 동지할 탄압의 불벼락을 피할 수 없게 될 것이다. 김용민 브리핑이 선정한 오늘의 칼럼은 숙명여대 명예교수인 이만열 전 국사편찬위원장의 한국일보 칼럼 탄핵 위기를 전화위복 기회로 이겁니다. 아무래도 위기의 큰 책임은 집권당과 정부에 있다. 그럼에도 당정은 책임도 다짐도 진솔하게 고백한 적이 없다. 봉건 시대의 주군에 대한 충성과 신의로 얽힌 친박계는 대통령의 정치적 노예라고 비판받았다. 진정한 봉건적 관계라면 주군이 근심하면 신하는 욕을 당하고 주군이 욕을 당하면 신하는 죽는다는 말처럼 죽음으로 실정의 책임을 대신 져야 했다. 그러나 주군이 탄핵당한 지금 각기 제 살 길만 찾는다. 이제 당정은 봉건적 군신 관계를 청산하고 국민을 나라의 주인으로 받드는 진정한 환골탈태가 필요하다. 함께 탄핵받은 정부도 전면 개각을 단행하든지 국민의 지탄을 받는 강요를 교체하는 영단이라도 보여야 한다. 그렇지 않고서는 위기 극복에 국민적 동의를 구할 수 없다. 지금의 위기는 단순히 탄핵 문제에 그치지 않는다. 게이트로 훼손된 국가 시스템을 정상화하고 국가안보, 경제위기, 국제관계 등도
다잡아야 한다. 어느 한 정권의 문제일 수 없다. 촛불 민심은 위기의식을 바탕으로 강렬한 개혁을 요구하고 있다. 거기에 부응해 갈등과 상처를 화해와 치유로, 분노와 분열을 평화와 통일로 승화시켜야 한다. 건전한 보수적 가치는 진보적 지향과 조화를 이루어 실현 발전시켜야 한다. 그럴 때 탄핵 위기는 나라를 더욱 성숙시키는 전화위복의 기회가 될 것이다. 네, 이렇게 가지런하고 품격 있는 칼럼이 또 있을까 싶습니다. 문장 한마디 한마디 진심이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김용민 브리핑 1부 마치겠습니다. 김용민 브리핑과 함께한 시간 어떠셨어요? 다음 시간에도 보다 바르고 알차며 즐거운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로 응원해주세요.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